목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은 검찰 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핵심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빨라서 전광석화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자,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핵심은 전 정권 인사를 수사했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의 복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검 차장의 이원석 검사,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했고 윤 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기조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조국 사건을 수사했고요. 그리고 윤 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자용 검찰국장,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윤 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의 1차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핵심 간부 인사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른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총괄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련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송경호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경호 차장이 장관이 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경호 3차장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여주지청장으로 보내고 이 오해받기 굉장히 좋은 인사 아니겠어요?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인사위원회를 승인을 받아서 시행된 인사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요. 보복성 인사다, 검찰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진 않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했던 특수통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검찰 인사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복성 인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인사가 보복성 인사들이죠. 네. 그게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의 사건을 수사했거나 또는 수사에 관여를 했으면 가차없이 좌천을 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게 이 보직이 따라 흘러가는 경로라는 게 있었고 인사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원칙이라는 게 모든 게 까여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원칙은 딱 하나. 문재인 정부의 칼을 들이대고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좌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따르고 수사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라도 눈 감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전. 딱 이 하나의 원칙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드디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보직에 임한다. 이 본래의 원칙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김경진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박성준 의원 조금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어떤 큰 방향이 있겠죠.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를 통해서 이제 읽혀지는 건데 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권력이라고 할 때 이 권자가 뭐냐면 저울권에서 출발합니다. 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인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선을 보면 네. 검찰 중심이란 말이죠. 내각도 검찰, 청와대 비서실도 검찰,
지금 보면은 이번 검찰의 인사의 주요 핵심 요직들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수부 검사 출신들인데 네. 저는 과거에 군부 정권의 그 하나회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권력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을 찾지 않고 권력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에 이제 권력의 오남용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하면 결국 균형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특수회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향후의 권력을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하를 얻을 때 말 위에서는 얻을 수 있어도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말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인데 지금 균형점을 좀 잃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균형점을 잃고 가는 모습에서는 다소 걱정스럽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임명이 된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하게 될지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국 수사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 정권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그동안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었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수사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50억 클럽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지금 인천 기양을 후보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현재 수사 중이고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임 오브 트임업스 재수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장에 임명이 된 김우검 대구 지검장의 경우에는 고검장이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서울고검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제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검찰 사직서를 내면서 이 정권을 향해서 무슨 권력에 본인이 린치를 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관이 된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파에 기울어졌다라는 점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들 지금 뭐 남부지검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것도 사실상 전 정권의 뭔가 인사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해석들 그리고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지청에서 수사 중인 전 정권 인사들, 야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들 아마 속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식해야 될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금 언론 진단을 보면 아마 서면으로 조사하고 마무리하고 불기소 네. 수순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 그리고 이 수사 권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반대 진영에는 굉장히 벼려서 이 부분을 행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거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떠세요? 네, 재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재수사를 할 때 이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번 인사 자체는 이제 베테랑 수사통들이 사실 자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주변화됐던 것을 어느 정도 복구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 발령난 검사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갖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미진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들어서 최근에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음 정권 때 그 얘기 나오고 또 회전문처럼 인사 또 바뀌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이 검찰의 그 악순환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이제 발령난 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그런 수사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청문회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됐던 시기가
지난 3년이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정치 검사로 규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동안 행동해 왔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습니다.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대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선일보 신문인데요. 여기에 양석조 검사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양석조 검사가 있는데 친문 검사였던 심재철 전 지금 아직까지는 현 남부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외쳤던 그 양석조 검사가 이제 앞으로 서울 남부지검장에 부임을 하게 될 테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자, 당신이 검사라고 외쳤던 그 양석조 검사를 검사냐고 비판을 받았던 심재철 남부지검장의 자리에 보직을 줬다?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석조 검사 입장에서는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심재철 검사가 대표적으로 정권과 유착 또는 연계돼 있는 정치 검사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어떤 강한 비판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해프닝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네. 양석조 검사는 그만큼 내부에서 이제 본인의 소신 또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의도에는 국회가 있고 각종 증권,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권,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성, 네. 그다음에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기관에 대한 어떤 이 관할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어떤 엄중성 네. 이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외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검사가 양석조 검사다라고 장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 검사, 정치 군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이 정치 군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군부 정치였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군부 통치라고 하는 경우에서의 정치 군인은 언제부터 썼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하나의 중심에 조직된 하나의 결정체들이 네. 권력의 요지를 차지하고 권력을 전행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 루트를 통해서 정치 군인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이 돼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의 요지를 차지했고 그 과정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결사트로서의 의미가 정치 군인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된 가운데에 특수부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남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자체가 정치 검사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거에 국정원이라든가 안기부가 실제 권력의 핵심체가 됐을 경우에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권력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이제 부여시켜준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군인들도 그렇게 해서 군 개혁 작업을 오히려 정당성, 명분을 그렇게 줬듯이 이번 이제 검찰의 요직들을 차지하면서 엄정한 수사가 되지 않고 아까 우리 장민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자의 식구는 감싸게 하면서 남의 식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댔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정치검사의 프레임이 되고 검찰개혁의 명분을 오히려 지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역사가 알려주는 시사점인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야만 정치 군인과 정치 검사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이제 보완 말씀 드리면 이제 박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제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 어제 발탁되신 분들이
사실은 그러면 무슨 정치 부인인 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육사 하나회처럼 이분들이 무슨 결사체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냐, 또는 명칭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뭘 했었냐,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와 연결된 정파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의 칼끝을 들이댔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좌천은 됐지만, 그러면 그 전에 이분들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가령 제가 아는 한 양석주 검사는 특수도 했지만 공안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인사기록 카드가 평검사 때부터 굉장히 일을 잘 해가지고 우수 검사로 평가받아서 그 기수 동기들 중에서는 주요한 보직과 역할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밟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오로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권의 칼끝을 들이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과거 인사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인사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원복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 군인들과 유사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그 조직을 직할 체제를 하느냐예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면서 군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직할 체제를 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 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직할 체제를 뒀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특수부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 군도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군 출신이 군을 직할 통치했다. 그것이 이제 정치 군인화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거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면서 법무부장을 통해서 특수부 검사를 통해서 직할 체제를 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정치 검사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외쳐였지만,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유념해야 될 뭐 얘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직할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전 정권 수사의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뭐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저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영전을 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로 다시 복귀를 한 인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반면 친문 검사라고 불렸던 현 정권, 전 정권에 다소 친한 성향을 보였던 그러한 검사들은 이번에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친문 검사장들은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나란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배치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성식 수원지검장 대구고검으로 갔고, 광주고검차장이 발령났다.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에서는 조금 이격이 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고검이라든지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약간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입장 좀 보겠습니다. 홍어 잡발이라는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란 걸 깨달았다. 대구도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되었다. 기쁘게 이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임은정 검사의 입장은? 사실 이 글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홍어잡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임은정 검사를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치적 코드 문제 때문에 자신이 뭐 떨려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임은정 검사는 이제 사실 검사로서의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이제 고인물이 되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그것도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과거사에 억울하게 네. 좀 실형을 받으셨던 분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개혁 검사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분이 검사라면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자질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거의 SNS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행보를 해오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찰을 하시다가 감찰 정보를 SNS에 올리면서 유출을 해버렸어요. 이렇다면 이건 자질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또 한 번 글을 올려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 정치적인 생각이 계시다면은 네.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신속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최고의 복심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실상실을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정치적 표적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검찰 이 출신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는 과거에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곳곳에 이제 포진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후 정치가 그렇게 이제 유연하거나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약간의 키워지는 듯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정치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 뭐 10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같은 깔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그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자, 이런 평론가의 평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그냥 평론인 것이죠. 한 개인적인 어떤 평론의 한 가지만, 개인적 평가에 대한 거와 지금 항상 보면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고 이 정부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한동훈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스스로 자기 부정한 모습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이라든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장관이 된 이후에 오늘 인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보다는 정치는 사실은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칼을 쓰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칼집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포용적 모습과 균형적 모습을 가야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장관 된 이 시점의 인사를 봤을 때는 이미 칼을 뽑았다. 앞에서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정치 검사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장관 자체가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 나온 김에 정말 뭐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을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근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자꾸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어제가 이제 5.18 예. 근데 결국은 신분구가 이게 총칼을 들고 대한민국을 또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또 민주화 세력들이 정말 강하게 저항을 했고, 근데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항상 그렇거든요. 보면 이게 동이 강하면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자신의 정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저런 인사 조치 또 검찰의 권한을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검찰 개혁의 미명을 쓴 조직 파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반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인데 보면 결국은 한 40년 전에 강대강의 모습들이 또 한 번 역사 속에서 약간은 좀 낮아진 형태로 다시 이게 재현되고 제 구조 가능성이 크죠. 큰 틀의 구조는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 2, 3일 상간에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은 생각인데 저도 그런 걱정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이미 이제 칼을 뽑았고 칼을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앞으로 이제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좀 심히 걱정돼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일단 자기 반성,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중심과 균형을 잡는 거 이래야 또 이게 반동의 동인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보면 다들 서로 좀 참고하고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취임 그리고 취임 전, 후 정말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들어서는 이 법무부 장관만 되면 항상 뜨거운 인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팬덤 형상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 꽃다발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다발이 저렇게 쭉 이어진다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착용했던 넥타이가 굉장히 눈길을 끈다라든지 그리고 또 넥타이에 새긴 문구도 관심이 굉장히 새겨진다라든지 또 완판된다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착용하면 뭐든지 완판된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 과천 법무부 청사에 또 꽃다발과 화환이 들어섰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윤 총장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꽃다발이 들어서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또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에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르는 2박 3일 동안 매일 윤 대통령과 공동 일정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더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 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 동맹 그리고 경제 동맹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기술 동맹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김태효 1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경진 의원님 한국 도착 첫날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윤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하나의 일환이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미국 국토 내에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든지 여러 개를 세워서 최소한 내부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삼성 관계자라든지 또 대만의 TSMC라든지 관계자를 불러서 제발 미국 국토 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은 반도체를 포함한 이게 기술 패권이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비스와 금융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의 생산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중국과의 어떤 힘의 대립을 하는 이 와중 속에서 이게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삼성의 반도체 협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마 반도체 공장을 최우선적으로 방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틀째인 토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정상회담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보, 경제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텐데요. 박성준 의원님,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 이제 한미가라는 관계는 이제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정치의 기준을 볼 때 하이 폴리티क्스하고 로우 폴리티क्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미는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출발했기 때문에 북한을 두고 외교 안보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죠. 네.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국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경제 문제 고물가 시대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고금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 자체도 지금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해서 경제가 한미 간의 균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안보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동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완충지대를 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있어서의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을 어디가 갖고 있냐면 오히려 기술 패권을 한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 외교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국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남북 관계 문제가 됐든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이제 북한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에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을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만 한미 동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렛대로서의 어떤 기술 동맹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은 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또 미국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박성준 의원 말씀은 또 경제라든지 여러 방점이 찍힐 것들이 있지만 그 의제를 다루고 주도권을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윤 대통령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성향 또 분명한 어떤 철학과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어떤 위치를 근본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금 왔거든요. 보면 네네. 역사상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격을 높인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고 실은 중국도 시진핑 총서기가 1대1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돈들을 전 세계에 많이 뿌림으로써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지금 많이 골마가고 있는 또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안쪽으로는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로서 작용을 했지만 미국 내에 생산시설이 없으면서 미국도 역시 중국과의 대립관계에 대해서 힘이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임식 때 중국은 공산당 상무위원이 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거의 열흘 만에 지금 이렇게 직접 정상회담을 취임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매우 큰 기회고 이 기회를 영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활용하는 것은 또 우리의 복과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바이든 한미 방한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타이밍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무력 도발 최근에 계속 잇따르고 있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할 때는 미국의 시간에 또 맞춰서 하는 등 좀 미국을 향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언사다 이런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있는 시점에 무력 도발이 과연 없을 것이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일정의 이제 기본적인 틀은 현충원 참배를 같이 하고 회담을 한 이후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만찬 이런 루트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무력 도발 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린 플랜 B를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날짜를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력 시위가 있게 되면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바로 돌입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DMZ를 방문한다라는 일정도 있었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을 좀 의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수희 평론가님? 네, 현재 시국에서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북한을 너무 신경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미 관계라는 것이 계속 비슷한 패턴을 밟아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도발을 하면 제재로 응수를 하고 그러다가 대화 국면이 열려서 또 대화로 진입하는 이게 계속 되풀이 되어 왔거든요.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대화로 진입할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조금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DNG를 방문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오히려 동맹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평택 기지로 간다거나 또 이제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보다는 좀 미중 간 갈등 쪽을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바이든 정부도 어쨌든 간에 이제 과거에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에 대북 협상 경험들이 많은 인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언젠가 타이밍이 열리면 북한과의 대화를 할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보조를 잘 맞춰 나가면서도 언젠가 열릴 수 있는 대화 국면에도 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좀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일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미국 측에서도 알려오고 있는데 자,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사관 측이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 전인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 오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사전 접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이 사실 청와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 먼저 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퇴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현직 미국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미 요청이 왔고 장소와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럼 뭐 일각 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묵게 될 호텔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미 외교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림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사적 만남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의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전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빠져주는 것이 맞다. 그게 오히려 한미의 큰 그림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는 대북 관련된 정책에 울브라이트라든가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부시 정부에서는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서 깡패 국가라고 해서 북한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정책이었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오바마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면 전략적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 정부는 교차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민주당이면 우리나라는 보수당이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들었을 경우는 미국은 공화당이고 이렇게 이제 교차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북한이 아까 미사일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외교적 시험대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북한이 저렇게 만약에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시험대에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최소한 아까 탁현민 당시 이제 네네. 비서관이죠.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저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크다. 그러면 어쨌든 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뭔지 몰라도 정보의 공유는 제대로 안 됐었다. 이건 분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자, 어제 저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을 테고 저희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규 편성 관계로 피치 못하게 중단하긴 했습니다만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저기서 이제 관심을 받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는 대통령, 정부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KTX 열차를 타고 함께 갔다. 그리고 직접 윤 대통령이 수번 고친 그 기념사를 저 자리에서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년사에 기념사에 담겨 있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된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문맥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썼다 지우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기념사의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전에 배포가 됐던 기념사에는 없었지만 7번이나 쓰고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메시지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거 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연설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독일 베를린 방문했을 때 그때는 서독 동독 분단이 돼 있었고 베를린이 냉전의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세계 시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본인도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다 이제 광주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케네디 대통령 연설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종종 쓰이는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5.18 문제를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5.18 기념의 아주 기본적인 그 반드시 해야 될 기조인 것이죠. 그것을 어느 정도 표현했다, 추격해서 표현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어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국정을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일일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봉근 씨라고 실명을 밝히셨는데요. 대통령 얼굴 가까이서 보니까 보고 싶었는데 좀 사람들이 많아서 못 봐서 아쉽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진 않는다.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50대 박모 씨는 매년 5월에 광주를 찾아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75세 박모 씨 역시 소통과 화합을 보여주는 방문이라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담회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차담회, 그 희생자 유족들과 5분가량 비공개 차담회도 가졌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재룡 씨가 매년 기념식에 와줬으면 좋겠다. 광주의 시민들과 비슷한 메시지를 드렸죠. 윤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윤 대통령은 매년 참석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전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 여기에 한 번 더
전 국민이 광주 시민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5.18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을 반기는 반면에 민주당은 다소 좀 불편한 입장이었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일단 민주당은 환영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호남 주도권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다소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단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5.18 정신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민정당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박성준 의원님, 이게 결이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한국 정치에서의 큰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1987년도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정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정당이 그 후에 이제 민자당이 되고 그 민자당 자체가 추후에 이제 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되고 지금 오늘날에 뭐 그 당시 그 전에 또 한국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계보는 보수 정당의 후보의 큰 흐름을 갖고 있고 주요 이제 주축이 누구냐, 주요 세력이 누구냐 했을 경우에 그 흐름에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18 묘지에 이제 와서 저렇게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협력의 모습을 가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나라도 여야를 떠나서 5.18 정신은 하나로 같이 가는 거구나. 그 정신을 이어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포용, 협력, 자유, 민주, 정의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은 저는 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포용과 협력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인선에 호남 인사를 썼습니까? 지금 제대로?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보십시오. 호남 총리를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인선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포용과 협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면 말이 허공에 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5.18 정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진 정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진이라든가 내각이라든가 오늘 검찰이 인선을 봤을 때는 포용과 협력의 모습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직하 체제 하에서의 힘을 발휘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모습과 실제 모습은 좀 달리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만 지금 서진 정책, 광주에 대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배척한다, 여전히 그렇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전라북도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원래 고향이 전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 출신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호남이 배제됐다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뭐 배제됐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학살의 후에 관련해서 사실은 근데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사실은 학살의 원조기는 하지만 그 학살의 원조를 단죄했던 사람은 또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계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고된 것처럼 이 행사가 마무리될 때는 모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습니다. 자, 그동안 합창이냐 뭐 재창이냐 참 말들이 많았는데 김수진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창을 다 같이 했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사실 황교안 대표와는 이미지가 좀 극우적인 이미지인데 황교안 대표 그때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재창을 같이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당쟁의 소재가 될 수는 없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얀마라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아시아 민중의 노래가 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재창은 무리니까 그냥 합창단이 부르는 식으로 하자 이런 말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감개무량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 당이 이제 2년 가까이 해왔던 그런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오늘 사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5.18 기념식에서 참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 저희가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걸었어야 되지만 좀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같이 재창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사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노래 가사를 외울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그 전날만 해도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사를 외우느라 고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지 아니면 안 외워서 부르는지 그게 무슨 중요한 거겠습니까? 일단 같이 그 뜻을 기리면서 노래를 같이 재창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새로 이 대변인이 임명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무슨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 어떤 올바름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냥 이렇게 하고만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이것도 의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소모적인 비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자정부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법정 선거 시작을 앞두고 군자 차량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교통에 편의를 제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늦은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을 함께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많은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교통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직접 한번 나와보고 얼만큼 힘드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경기도, 깨어있는 도지사로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서의 그 첫날 일정을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자, 지난 3월 9일 0.73%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야가 뒤바뀐 만큼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 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번 달성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사상 최고의 지방선거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국의 승리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윤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9곳, 민주당은
8곳 이상. 자, 국민의힘에서는 우세한 지역이라고 보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이렇게 8곳은 뭐 승리가 확실해 보인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 인천, 충남, 대전은 다소 조금 경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호남과 제주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그리고 여기에 세종은 우세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경기, 인천, 강원, 충남이 경합 지역이다. 그래서 경합 지역에서 최소 3곳 정도는 좀 수성을 하고 싶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지금 저마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당의 선대 본부장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군데 이상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아주 그 박빙인 상태에서 뭐 열세, 우세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4-5개면 현상 유지, 6-7개면 선전, 8개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 이렇게 봤던 것인데요. 8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먼저 국민의힘이 아주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는 결국 뚜껑을 까봐야죠. 근데 이제 아까 각 당 선대위원장들의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느 쪽이다라고 이렇게 뭐 해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겸양의 의미가 포함된 어떤 이제 예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느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제 뭔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힘과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전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 수치를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각각의 지역보다도 큰 틀의 지금 전국의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지 뭐 한 열흘 남짓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치르는 건 딱 지금 한 달 만에 치러지는, 뭐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에는 용산 이전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조금 낮긴 했지만, 대체로 지금 취임하고 나서 용산 집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 윤 당선인의 어떤 활동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높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떤 초강력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행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시각, 판단,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매우 큰 주요한 물결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소소한 부분, 그러니까 뭐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다, 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큰 물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흐름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이 선거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역대 이제 동시 지방선거가 95년도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 정권 초의 선거를 지방선거 한 경우는 집권당이 다 이겼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같은 경우는 97년 대선 이후에 얼마 만에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98년도에 집권 여당이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방선거였을 때 완승을 했죠. 압승했죠. 근데 그 중간에 모든 지방선거는 뭐였냐면 중간 평가의 개념이라든가 집권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집권당이 다 패하는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는 집권 초에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시죠. 한 달 만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또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집권 초에 왜 승리했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80% 이상이 넘었습니다. 기대 심리가 엄청 컸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리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선거에 승리한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론을 통해서 선거의 투표로 이어졌고 승리로 이어졌는데, 이번은 그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50% 초반까지 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회복해서 50대 초반까지 왔는데, 그 반면에 이제 견제론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막상 선거 투표 날에 누가 더 결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의 분석을 보면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론이 있고, 또 강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에 또 갈 수가 있고, 또 애처롭고 동정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디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다.
기대, 불만, 동정이 한쪽에 쏠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측이 어려운 선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0.7%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양쪽의 지지 세력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누가 더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만큼 이제 결집한 힘으로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패배 의식이라든가 우리 뭐 해서 그만이라든가 그랬을 경우는 어려운 건데 저는 민주당에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든 뭐 참여율이 높으면 또 누구에게 유리하다, 낮으면 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많이 이제 있는데 재밌는 지표가 어차피 분당 같은 경우는 보수에 유리한 지역구잖아요. 그다음에 계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 유리한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각각 대선 후보였던 두 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후보님 지지율이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잖아요. 근데 계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재명 후보님 지지율이 이기기는 한데 엊그제 나온 지지율 숫자에 의하면 그 더블에는 미치지 못해요. 보면 뭐 10% 남짓 정도 되는 여론조사 수치가 리얼미터에 의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윤회 팩터 딱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예상보다 과거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보면. 근데 반면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초대형 실책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덕수 총리 부결이라고 하는 2차 초대형 실책이 있다면 이거는 이 두 가지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30초만 딱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님도 지금 이제 30초만 딱 한덕수 후보님 인준시켜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바라보면 보수층의 응답률이 한 40%가 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20%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냥 퍼센트로 딱 따지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될 여지가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투표장에 보수층이 이제 응답한 사람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운 건데 응답률 자체가 더블 스코어로 지금 보수 쪽의 지지 세력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좀 해석하는 그 면을 알겠습니다. 좀 참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가 절대로 뭐 정답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인데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선거 전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구 상대 후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선거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10년 동안 새정치 울고 드셨는데 지금 맹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맹물밖에 안 나오는 울고 먹은 사골 그 통째로 보수 정당 구정치 세력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당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1조의 이익을 몰아준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자, 보신 것처럼 지역구 상대 후보는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제 나온 보궐선거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 한 차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던 적이 있는 김병관 후보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납니다. 60.8% 대 32.1%. 자,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로 한번 가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0.8% 대 윤영선 후보는 40.9%. 그러나 안철수 김병관의 차이보다는 이재명 윤영선의 차이가 좀 적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윤 변호사님 네. 생각보다 조금 격차가 적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나옴으로써 선거판 전체가 좀 출렁이면서 굉장히 많은 견제 심리 또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또 분당은 보수 강세가 뭐 천당 아래 분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있을 정도로 워낙에 텃밭인 부분도 있기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전에는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뭐 이준석 당대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인천에서 얘기하지만 그건 뭐 당대표로서 당연히 그냥 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리고 네. 오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안철수 후보의 기사를 봤더니 김병관 후보가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그냥 자기한테 찝쩍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뭐 승리를 자신할 수는 있겠죠. 현재 지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승리를 자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굳이 뭐 찝쩍거린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두 사람 간에 직접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네. 약간의 신경전이 2016년 총선 때 있었어요. 김병관 후보가 당시에 민주당으로 영입이 됐었는데 사실 벤처기업인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대표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포석이다. 안철수 맞대응 카드다라는 그런 것이 조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사업가로서의 라이벌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 김병관 후보한테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도 설전을 주고받듯이 사실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길이 남아 있는데 상대방이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그런 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보다 자세하게 잘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